인터넷진흥원의 양선주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이동통신 시스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이동통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제 개요를 잡아드릴 거고, 두 번째에서는 5G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많은 G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1세대 저희 오로지 아날로그의 어떤 그 통신에 의존해서 1980년도에서는 저희 1세대 통신, 보이스 온리, 아날로그 통신으로만 이제 사실 저희가 벽돌폰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는 휴대전화들이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자인 분들만 1세대의 어떤 통신 기술을 접했을 거고, 그때는 오로지 전화, 아날로그 신호로만 이제 사실 통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2세대로 접어들면서 음성과 문자를 지원하면서 그 지금으로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지는 제가 좀 모르겠지만 피처폰이라고 하는 이제 폰들이 좀 보급이 상당 부분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실 전화 통화도 많이 됐지만 SMS라고 지금 자주 안 쓰실 텐데 문자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서 1990년대에는 음성 서비스와 문자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3세대 3G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3G 때는 사실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좀 보급이 됐습니다. 뭐 국내 KT 같은 경우도 와이브로라는 기술을 보급을 했었고, 또 이제 GSM, WCDMA, 다양한 어떤 3세대 기술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 기술들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그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하나의 표준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그런 표준화된 문서들을 미국 이제 NIS에서 이제 제공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국제 표준 아니면 국제 규격을 많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 3세대 때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최고의 속도를 잘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과 다양한 어떤 통신사의 사용적인 어떤 그런 많은 기술들이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 14메가가 넘는 BPS의 속도,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흔히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나 사실 지금 스마트폰 자체가 이 3G 시대 때, 3G 시대 때 제대로 보급이 되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마치 밥 먹듯이, 그리고 평소에 스스럼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뭐 아이폰의 힘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갤럭시 A가 당시에 조금 초반에 좀 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3G 핸드폰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오늘 좀 핵심적으로 다룰 부분이기도 하지만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세대 통신 기술이고 핵심 어떤 기술 규격입니다. 규격이고, 이때부터는 약 150Mbps, 약 영화 한 편 봤는데 한 20초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속도의 저희가 인터넷 속도, 데이터 전송 속도를 체감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이따 체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2013년도 그리고 이제 16년도 사이에, 이 사이에 우리는 이제 4G, 롱텀 에볼루션에 대한 정말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즐기게 되고, 또 물론 3G 때부터 쭉 이렇게 적용이 되긴 했지만 이때부터 무선 인터넷, 지금 뭐 누구나 뭐 쉽게 어디서든 와이파이 기술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대역폭이 커지면서 한 기기에 다양한 기기를 물려도 그 인터넷 전송 속도가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충분한 속도를 내고 다양한 기기들을 하나의 어떤 통신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5G, 5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약 4G보다 20배가 빨라진 속도로 우리는 5G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어떤 구조적 한계, 그리고 5G에 대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통신사들의 한계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이 지금 좀 생각보다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기대치만큼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뭐 다양한 언론들을 그리고 뉴스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이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에 3G PP 그 규격이 만들어지면서 5G 바야흐로 5G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1기가의 영화를 10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고 초고속이죠. 그리고 최대 100만 개의 사물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아까 말씀드린 좀 와이파이와 좀 무선 인터넷과 좀 비슷한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디바이스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하면서 그 속도를 우리는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저지연, 500km의 고속전철에서도 끊김이 없이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5G 서비스입니다. 다음 장표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도식화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세대 통신이죠. 1세대 통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날로그, 보이스 온리, 보이스 온리의 통신으로 1세대를 저희가 이제 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2세대로 갔을 때는 CDMA 디지털이 상용화되면서 2G, 저희가 이제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혼용해서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CDMA와 GSM, 또 다양한 기술들이 혼재되면서 정말 통신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던 3세대입니다. 3세대에는 HDPA가 상용화되면서 정말 이제 빠른 속도로 저희가 영상 서비스를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는 즐기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스마트폰이 정말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4세대 LTE 롱텀 에볼루션 통신을 통해서 75Mbps에서 150Mbps 속도를 자랑하면서 또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와이파이들 무선 통신을 연결해도 끊김이 없는 그런 데이터를 실제 체감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5G 기술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5G라는 건 사실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말 막강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 이제 5G 통신이 시연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18년도 6월 그리고 2019년도에 3G PP가 국제 표준으로 표준이 되면서 저희 통신 기술을 이제 규격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실 5G를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냐 좀 궁금하실 텐데요. 5G는 말씀드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사실 어떤 도시 설계까지 모든 부분에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의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철수가 집에서 갑자기 이제 좀 빠르게 나가고 싶을 때 나의 스마트폰 어떤 또 다른 5G 통신을 이제 통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예약하고 차의 시동까지 걸면서 자율주행까지 하고 이제 가고자 하는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5G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플랫폼에서는 정말 다양한 교통부터 자율주행, 그리고 뭐 안전, 에너지, 보안, 환경, 교육, 정말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우리는 5G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유저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 그리고 가전제품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언제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핵심 기술들을 5G를 통해서 실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각 세대 이동통신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어떤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코어 네트워크가 있고 그 안에 라디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라디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페이스 레이어로 실제적으로 단말기기,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활용하면서 직접적인 단말기기와 이제 연결을 하는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아까도 지금 누누이 지금 재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3G, 저희가 우리 3G라고 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야흐로 스마트폰이 정말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보급화되면서 그때는 사실 명료합니다. 3G 같은 경우는 명료한 게 당시에 이제 아이폰, iOS, 그다음 당시에 안드로이드, 물론 뭐 블랙베리라든지 여타 이제 호주, 캐나다에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개발이 됐었지만 결과적으로 좀 사용자가 없고 고객이 없다 보면 사문화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베리라든지 우리가 많이 또 접해봤던 그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당시에 썼던 그런 언어 자체도 현재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G 이후로는 사실은 뭐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다만 그전 2세대 시대 때는 또 역시 다양한 어떤 C 기반, 당시에는 이제 자바 기반의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객체 지향이 아니고 실제로 칼록이나 말록을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다시 메모리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직접 우리가 메모리를 제어까지 하면서 절차적으로 프로그램의 구동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연관하면서 당시에 언어를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언어를 통해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2G 때 그리고 그 3G 가기 전에 그런 과도기 때는 첫 번째는 뭐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브루. C 기반의 우리가 피처폰 기반의 아까 말씀드렸던 피처폰 기반의 CDMA 2세대 때는 정말 이제 브루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C 언어로서 우리가 직접 유심 당시에 이제 사실 이제 4G, 5G부터는 이제 유심 안에는 뭐 C심, I심 다양한 또 그 단말 내 그리고 그런 유심 내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오롯이 하나였죠. 브루 통해서 이제 유심을 통해서 직접 컨트롤하면서 무선 장치들을 미국의 퀄컴이라는 이제 통신사 아니고 제조업 통신기기에 이제 실제로 그 코어를 말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서를 만드는 이제 제조사인데 퀄컴에서 이제 규격을 만들어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때는 2G 스마트폰, 2G 피처폰을 만들 때는 이 브루 또는 이제 위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GVM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고 GVM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또 국산 기술이었습니다. 국산 순수 신지 소프트의 국산 기술이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무선 인터넷을 미들웨어 솔루션으로 무선만을 통하여 가지고 단말기상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5G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 체감 속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역폭에 따라서 최소 지연 시간이 1ms 하지만 이게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린 어떤 구조적인 한계이기 때문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최대 전속률이 다운링크는 20Gbps, 4G의 거의 20배가 되는 거죠. 특히 업링크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아무래도 업로드가 속도가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 정도 10Gbps. 하지만 실제 체감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100Mbps.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에서 150Mbps가 원래는 4G에서 롱텀 에볼루션에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낼 수 있는 속도인데 왜 이런지 뒤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또 요구사항인데 대역폭이 있는데 이 대역폭 역시 사실 대역폭에 따라서 이 대역폭이 클수록 그러니까 사실 주파수랑도 연관이 많은데 이 부분 역시 뒤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4G에서 5G에서는 20배 하지만 전송 속도에 비한 체감 속도가 현저히 낮다는 걸 많이 좀 다양한 언론이나 또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5G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오늘 이제 크게 기술적인 부분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5G의 주요 키워드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초고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Gbps 속도를 내는 정말 빠른 속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초저지연, 초저지연, 정말 빠른 고속 전차에서도 끊기지 않습니다. 지연이 없이 끊임없이 로우 레이턴시로 끊임없이 연결을 해서 끊김이 없음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연결성입니다. 초연결은 뭘까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고
그 라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마 480만 개 정도 된다는 어쨌든 초고속, 최저지연, 초연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 5G에서는 핵심 키워드로 선전하고 있으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키워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초연결, 초지연, 초고속 이 세 가지 서비스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SA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A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5G만의 독자적인 구조, 5G만의 독자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코어 네트워크도 5GC, 5G 코어 네트워크고 실제로 뉴 라디오, NR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단말 기기들과 통신하는 라디오 그 인터페이스도 5G의 온리, 그러니까 스탠드 온리라는 건 이제 하나 단일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G만을 위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5G에 대한 실제 낼 수 있는 속도보다 체감 속도가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실 초연결, 초지연, 그 다음에 초고속으로 우리는 스마트 제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또 다른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 밖에 나가기 전까지의 모든 어떤 순간순간 내 단말기로 제어하는 모든 순간들을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차를 오게끔 하고 차는 자율주행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뭐 다양한 개인 서비스들을 하나의 생태계로서 조성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5G입니다. 그리고 뭐 흔히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5G가 또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는 속도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좀 그 속도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 보안성의 문제도 있고 뒤이어서 말씀드릴 좀 핵심적인 기술에 따라서 좀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SA 스탠드 언론 사실은 5G 후기에는 이제 스탠드 언론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좀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 이제 왜 non-스탠드 언론 NSA로 5G 초기 모델 이 모델링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 사실은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기존 LTE망이랑 이제 엮여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다양한 이제 펑션들이 있고 이 펑션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쉽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5G에서의 사실은 이제 스탠드 언론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5G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과도기, non-스탠드 언론 NSA에서 우리는 이 코어, 4G의 코어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코어망이겠죠. 코어망, EPC, MME, 뭐 PG 게이트웨이, S 게이트웨이, 뭐 이 펑션들로 구성되고 있는 코어망이 있고 이 밑에 이 노드비라고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라디오 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말기기와 직접 라디오 인터페이스, 라디오 통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신이고 이 코어망과 그러면 이 노드비, 이 PC와 이 노드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안에는 고객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고객 정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빌링 인포메이션부터 우리의 휴대전화, 우리의 위치, 사실 요즘에 우리의 폰으로 내 위치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이 코어망에 있습니다. 코어망. 이 코어망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바야흐로 4G, 롱텀 에볼루션 그 시대에 대한민국이 인터넷 최강국이 되고 누구나 와이파이를 이 4G에 이제 많이 이제 하시겠지만 그 모바일 좀 연결을 별도로 이제 통해서 또 다른 단말 연결을 통해서 이제 사실 와이파이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 코어망에서의 이제 역할이 핵심이 되게 커지면서 이 코어망에 따른 이제 기지국을 엄청나게 구축을 합니다. 엄청나게 구축을 해서 사실 이 정말로 이제 전국 어디든 이제 산구석에서도 우리가 이제 4G를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5G,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사실은 이때 구축된 EPC라든지 코어 네트워크라든지 이 노드비, 그러니까 라디오 이런 네트워크를 포기하고
이제 5G-C 그리고 흔히 말하는 뉴 라디오, 네, 뉴 라디오 역시 또 이제 5G의 코어망이고 5G의 라디오망이죠. 네. 이렇게 넘어갔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이미 엄청난 통신사들은 투자를 했고 이미 많은 기지국이 지어져 있고 5G를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어망에 대한 기지국을 제대로 설치를 좀 못한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대 기준으로 이 5G만의 인프라 아키텍처를 구축을 했어야 되는 이 스탠드얼론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4G 코어망과 이노드비와 그러니까 뉴 라디오 그러니까 5G가 우리가 5G를 잘 쓰다가 갑자기 4G 연결로 바뀌잖아요. 그때 그럽니다. 이제 뭐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때 이제 CP라고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어떤 명령 체계를 전달하게 됩니다. 명령 체계를 전달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EPC, 코어 네트워크, 그다음에 5GC, 그다음에 eNodeB, 라디오 네트워크, 그 마지막으로 뉴 라디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이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이 명령 체계가 이렇게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5G 오롯이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현재 통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직접적인 다이렉트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뒤어서 설명드릴 유저 플레인, 그러니까 우리의 유저 정보들, 우리 다양하게 쓰고 있는 그 유저 플레인 같은 경우는 사실 통신이 마음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인터넷을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데이터를 좀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5G에서 4G로 넘어갔다가 4G로 넘어갔다가 5G로 넘어갔다가 다시 4G로 넘어갔다 이런 일들을 좀 비일비재하게 겪으셨을 텐데 그 부분이 아마도는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non-standard 언론으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5G 코어망은 5GC는 분산형으로 지금 구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을 해야겠죠. 당연히 많은 기지국을 서여서 아까 말씀드린 5G 코어망으로 실제로 뉴 라디오, 라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주파수가 높고 대역폭이 강할수록 쉽게 말하면 5G로 이제 예를 들면 정말 강한 신호를 통해서 좀 강한 신호를 통해서 단거리로 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지국에서 전달할 수 있는 이 레인지, 각도라고 할까요? 각도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 안에 셀들이 막 있어서 실제로 이 셀들이 우리의 단말기를 찾아서 직접 통신을 좀 돕고는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셀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한 60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신 신호는 강력하고 빠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레인지가 60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많이 세워야겠죠.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통신사들은. 그렇죠. 자본,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현재 5G에 대한 가격은 정해져 있고 물론 제가 체감하기에도 조금 이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은가, 이 속도를 아직 체감하는 넥에선 좀 비싸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이 기지국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이 주파수를 가지고 높은 주파수로 대역폭으로 크게 단거리로 강력하게 이제 속도를 즐기기 위해선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이 기지국들이 사실은 아직은 구축이 안 된 겁니다. 반면에 4G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전 영토에 사실 기지국이 세워져 있고 4G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흔히 말하면 한 120 정도 레인지를 그러니까 사실 조금 뭐 수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5G보다 약 2배 정도 레인지가 좀 넓은 거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그냥 뭐 라디오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FM이라고 한다면 뭐 이게 뭐 AM이 되겠죠. 예. 더 강력한 이제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선 그러한 이제 코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지국들을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5G만의 오롯한 그런 아키텍처, 그러니까 그런 스탠드얼론을 아직 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랜 구간과 CN 구간, 연동간 구간 여러 구간으로 구성되어 많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좀 이것도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간단했죠. 사실 이때만 해도 3G 데이터망에서는 우리 통신할 때 CS4백이라 이제 패킷 통신을 했습니다. 패킷 통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구조도 쉬웠고 언어도 쉬웠고 쉽게 말하면 이제 망이 좀 구조가 복잡하지 않았다. 좀 단일망으로 구성됐지만 5G로 가면서 아까 제가 EPC망, 코어망을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그 안에 그 하단에 E노드 B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제 또 5G 코어망 같은 게 더 복잡해집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논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환경도 있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5G라는 이제 코어망에서의 직접 통신이 어렵다 보니까 더 복잡해졌죠. 당연히 4G로 뉴 라디오는 5G의 코어망에서 컨트롤 플레인을 명령을 전달 체계만 받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5G 코어에서도 뉴 라디오로 그 컨트롤 플레인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5G망 자체가 독자적으로 스탠드얼론으로 구성이 됐다면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4G망과 5G망이 사실 혼재되어 있는 난 스탠드얼론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망 구조가 상당히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2G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약간 사장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3가지 정도 제가 지금 오늘 사실 기억하실 거는 뭐 초고속, 초연결, 초저 지연 이게 5G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2가지를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입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 뒤에서 이제 MEC라고 엣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말 그대로 뭐 직역해도 네트워크를 슬라이싱했다, 잘랐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고 이게 사실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5G에서 이제 하나의 기술이 됐을 때 되게 열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실제 뭐 제조사들 그리고 다양한 시장에서의 어떤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사실 재화나 어떤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재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늘상 말씀드리지만 통신사들도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 아주 3G 때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좀 치열한 경쟁, 첨예한 어떤 대립을 좀 펼칠 때도 있는데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하면은 5G 요구사항의 모든 단말, 모든 서비스, 모든 산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쿠버네티스나 뭐 도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사실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서 가상화하면서 네트워크를 구간별로 필요에 의해서 슬라이싱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서비스 단말이 이제 모바일 브로드밴드라고 한다면 통신 인터넷 그리고 뭐 IoT 한다면 또 물류, 농업 기술 뭐 다양하게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 차나 공장, 스마트 그리드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 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슬라이싱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잘라내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개의 가상망을 생성할 수 있고 이 망을 실제적으로 가로로 잘라서 UHD 슬라이스, 엣지 클라우드의 코어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폰 슬라이스, 저희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슬라이스, 매시브 IoT 슬라이스, IoT 실제로 기기들을 위한 슬라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션 크리티컬 IoT 슬라이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서버 단에서 슬라이싱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기술을
논리적으로 필요한 어떤 영역에 따라서 실제로 슬라이싱 기술을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엣지 컴퓨팅, MEC가 있는데, MEC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MEC는 좀 많이 들어보실 거고, 사실 이제 초저지연이나 초고속, 초연결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출현시킬 수 있습니다.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공장 자동화, 로봇 제어 등 다양하게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 트래픽은 망 중심에 있는 코어망 5GC를 경유함으로 그 레이턴시가 증가되고 백홀 투자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말과 통신하는 서비스 서머를 가까운 기직으로 전진 배치가 필요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엣지, 실제로 코어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초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엣지를 이제 구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노드비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4G의 라디오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이제 사실 다양한 부하되는 이제 백홀에 대한 이게 사실 이제 너무 먼 거리들을 우리가 가까운 위치로 전진 배치가 필요했고, 이 부분을 응용해서 우리가 MEC,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이제 5G 기술의 또 핵심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5G에서 이제 4G로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이제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우리는 표준기간의 그 UPF 기지국 근처로 전진 배치해갖고 맥 트래픽만 선별해가지고 실제로 맥 MEC 어플리케이션을 라우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말 뭐 다양하게 연결을 좀 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코어가 엣지 컴퓨팅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초연결을 지원할 수 있다. 사실 이제 MEC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초연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이동통신에 대한 발전 과정을 좀 큰 틀에서 짚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